안녕하십니까, 지형범입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IT 쪽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교육 컨설턴트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멘사 코리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능이 높은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또 우연한 기회에 지능이 높은 아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양육상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이제 멘사가 이제 한국에 상륙해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국가 조직을 이제 오거나이즈 할 적에 좀 관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초대 사무국장도 하고 회장도 연임을 해가지고 한 4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지능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우연한 기회에 이제 관련된 책을 읽게 되면서 그 책은 이제 1996년에 이제 미국에서 출간된 책인데 영재 교육 백서라는 제목을 달고 서점가에 이제 풀렸습니다. 제가 그 책에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번역한 내용들을 이제 인터넷상에서 좀 소개를 하다가 계기가 돼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상담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무료 봉사였고 그렇게 하던 것들이 점점 축적되어 가지고 결국은 제 직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재라는 말이 개념에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재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홍콩, 대만 이런 데서는 이걸 영재라고 안 그러고 자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질이 우수한 아이들, 그래서 자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영어로는 이제 gifted child, gifted children 이런데 gifted라는 말은 이제 gift가 선물이니까요. 말하자면 좋은 머리를 선물처럼 받은 아이, 그렇게 직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재라는 말은 사실은 단어의 출전이 맹자거든요. 맹자의 진심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선비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득천하의 영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똑똑한 천하의 영재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 아이를 가리키는 즐거움이 대단히 크다. 그게 이제 선비의 삶에 있어의 삼락이다. 인생 삼락이다.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재 앞에 천하가 붙어 있죠.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영재라는 말이 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학술적으로는 학자들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상위 2%에서 3% 정도의 아이들 영재로 보는 게 제일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재와 일반 아이의 차이는 사실은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최상위 2%를 기준으로 삼고 또 2, 3%술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학술적인 구분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조금 몇 마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재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하고 다르죠. 많이 다른데 그 다르다는 것들이 단순하게 머리가 좋다 라고 하기보다는 다루기가 좀 까다롭고요. 고집도 세고요. 감각적인 특성이 되게 예민해 가지고 감수성도 예민하고요. 그래서 양육하기가 힘든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제 여러 가지 행태, 특성들은 대단히 아이마다 독특해요. 이제 어떤 아이는 너무 말이 많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너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아이고 소위 완벽주의 같은 것들이 심한 아이도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두 가지 특성이 가장 강하다. 과도성과 몰입 특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도성이라는 것은 뭐든지 좀 지나치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모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엄마들이 너무 잠을 안 자요. 너무 고집이 세요.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 입맛도 까다롭고 냄새에 대해서도 너무 강렬한 반응을 또 가장 쉽게는 이제 촉감, 청각 같은 게 예민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얘는 굉장히 심하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놀래기도 하고 아니면 울음을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괴롭다고 귀를 부여잡고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입 특성이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나타나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그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가 없는데 보통은 아무리 좋은 거 하다가도 10분, 15분 지나면 이제 시들해져가지고 또 어른들이 뭔가 재밌는 걸 해주길 원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몇 시간씩 몰두하기도 하고요. 길가에서 본 개미를 뚫어지게 보면서 쫓아간다든지 그런 등의 좀 예측하기 어려운 몰입 특성이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양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커네티컷 대학의 렌즐리 박사가 아마 영재 분야에서는 가장 유명한 권위 있는 현재 제일 영향력이 큰
학자로 이제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렌줄리 박사 말고도 이제 꽤 유명한 분들이 뭐 또 이쪽 분야에 들어가면 많이 계시겠지만 렌줄리 박사의 소위 세반고리 모델 이게 가장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능 지수만 높다고 어떻게 영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창의성,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커미트먼트, 뭘 하나 딱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말하자면 애를 써가면서 뭐 안달복달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어떤 그런 요소가 좀 필요해야 뭐 나중에 이제 얘가 진짜 영재로서 어떤 남다른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가 겹쳐졌을 때 우리가 영재로 봅시다. 뭐 그런 모델을 이제 렌줄리 박사가 제시했고, 그게 이제 보면 실제로 이제 각국의 영재 교육 관련된 문서들이라든가 아니면 제도, 법 이런 데서도 이제 보통 세 가지 요소를 보겠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학자들의 책이나 논문에도 세반고리 모형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창의성은 사실 조금은 평가하는 게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창의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요. 유창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뭐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막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한 가지 주제를 던져놔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연상해내는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제 어떤 한 측면에서는 기존의 틀을 깨버리는, 발상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하는, 뒤집어버리거나 거꾸로 보거나 아니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요소를 탁 던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틀을 깨는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집착력이라는 것도 다분히 좀 주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얘네들 특성이 자기가 좋은 거는 뭐 엄청나게 파고들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전혀 관심을 안 보이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아예 기피해버리거나 이런 특성이 있어서, 과제 집착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평가하냐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다른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IQ밖에는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높은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싶거든요. 실제로 뭐 IQ 검사도 현재 아이의 지식의 양이나 발달된 수준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잠재력을 평가하겠다는 그런 특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쉽게 영재성을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IQ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멘사에서도 뭐 결국은 간단한 IQ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입회 자격을 부여합니다. IQ 높은 애들은 실제로 좀 눈빛이 강해요. 언어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살, 4살,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 어른들이 쓰는 고급 어휘를 이제 사용한다든지, 근데 어휘를 그냥 뭐 마구 쓴다기보다는 상당히 논리 구조를 갖춰서 자기 주장을 또렷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부모들이 이제 볼 때는 대부분은 이제 그 발육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빨리 나타나겠죠. 쉽게 얘기하면 보통은 이제 돌전후에 아이들이 말을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데 훨씬 어린 나이인데도 말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만 3세부터는 꽤 많습니다. 꽤 여기저기 문자를 터득했어요. 한글을 읽기 시작해서 하는 아이들이 꽤 많긴 한데 그 3세 정도면 상당히 빠르죠. 근데 이게 훨씬 빠른 애들도 있습니다. 돌인데도 읽는 아이도 있고요. 그보다 더 빠른 애들도 있어요. 3세 이전에 아이가 문자를 읽었다? 그리고 한 6개월 이전에 뭔가 말을 시작했다. 이건 되게 빠르다고 보면 그게 가장 쉽게 얘는 좀 다르다. 영재성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기준으로 볼 수는 있겠죠. 일률적으로 언제 정도 평가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뭐 실용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이제 지능 검사에 대한 이론이나 기술들이 나름대로 역사가 한 140년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훨씬 어린 나이에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웍슬러 검사 같은 경우는 30개월, 그러니까 2세 6개월부터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이제 베일리 인지발달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생후 그야말로 뭐 15일 정도 된 아이들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한테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보여주는 반응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이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일찍 평가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제 우리가 베일리 유아 발달 인지발달 검사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아이가 발달장애 수준으로 대단히 이제 인지발달이 너무 느린 아이들을 미리 좀 찾아내서 뭔가 조기적인 조치를 필요한 경우에 사실 필요한 검사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권하는 건 되게 만 5세 이전에 조금 약간 좀 다른데 싶으면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조기 입학이 훨씬 유리하게 작동이 하기 때문에 조기 입학의 필요성 같은 걸 점검하기 위해서는 되게 이제 만 4세에서 뭐 4세 6개월, 5세 이전에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을 제가 권합니다. 내가 뭐 한 달이면 지능검사 한 60건 내외, 1년이면 거의 한 700건 내외, 누적적으로는 거의 뭐 8,000건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과도성, 너무 지나친데 뭐 그야말로 울어도 너무 세게 온다, 아니면 길게 온다, 예민해도 너무 예민하다, 뭐 아니면 빨라도 너무 빠르다, 뭔가 하나에 이제 꼽혀가지고 뭘 하는데 어린이답지 않게 굉장히 좀 지나칠 정도로 파고든다.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렬한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자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완고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아이를 보다 보면 얘 좀 다른데 뭐 그런 얘기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셀리 양크 박사라는 분이 한 30가지 정도의 앙케이트식의 자가 진단법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언어 발달이 되게 빠른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꿈 같은 것을 너무 생생하게 꾸고 그걸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몇 가지 한 30가지 정도를 제시해 가지고 거기를 이제 부모가 이제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합산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자체는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참조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영재 아이들의 인생은 굉장히 다양다기하다. 제가 이제 저희 커뮤니티의 모토를 뭐라고 잡았냐면, 천상을 날아다니는 새를 지상에 둥지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자기의 잠재력을 잘 개발해서 아주 우수한 인재가 되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과 높은 경지의 세계를 맛을 보고 또 업적을 이루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불행한 경우, 뭐 말하자면 이제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상당히 외롭거나 아니면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진폭이 되게 크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떤 영재는, 어떤 고지능 잠재력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혹은 성취가 높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키를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잘 키워줄 수도 있고 제대로 못 키워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무엇을 중시해야 되느냐? 첫째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높은 지능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이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조차도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뭐 좋은 학교를 넣을 수 있게 내가 잘 개발시켜 주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쉽게 말하자면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높은 잠재력을 가진 것만큼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이 아이의 유년 시절을 망쳐버리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겠다, 지켜주겠다,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 그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하시면 아이가 정서적인 안정의 토대를 만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정말 얼마든지 아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얘가 영재니까요, 서둘러서 얘를 영재성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이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이가 특성이 강하고 지적인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조금 공부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해도 된다.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 혹은 교우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학업 경쟁력 혹은 뭐 학문적인 높은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것들은 든든한 토대 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로켓처럼 터져나갈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ES 교육 컨설팅이라는 데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교육에 관련된 조언을 드리는 일을 하는 지영범입니다. 되게 50% 정도 보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게 유전자적인 것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교육 수준이 별로 높지도 않고 실제로 IQ를 평가했을 때 아주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고도지능 아이들이 태어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고학력자고 뭐 학교에서도 대단한 학업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렇지 않고 평범하거나 아니면 공부 웬만큼 아직 못하진 않아요. 뭐 그런 수준인 경우도 다수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경향성은 분명히 있으나 절대적이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수학과를 졸업했지만 분자생물학을 부전공으로 했고요. 생물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생물학 책에 보면 마타날 이펙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있으면 난자가 훨씬 크고요. 난자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이제 별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100% 이제 엄마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유전적 영향보다는 엄마의 유전적 영향이 크다. 그런 표현이 마터널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이의 영재성, 인지 능력의 상대적인 높낮이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4세 정도까지를 우리 하드웨어의 발달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혹은 컨텐츠적인 뭐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세포의 80%가 이미 사실은 태어날 때 완성돼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20%도 사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에 따라서 속도라든가 효율성 혹은 우수성 같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주어진 그 잠재력을 얼마나 이제 잘 충실하게 개발해내는지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좀 조기 교육 혹은 아주 선행학습 같은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교육을 시키면 아이가 우수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 많은 가족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상담 내용이나 관련된 전문서적들과 논문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공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그거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아이들의 그 잠재 역량들을 우리가 평가도 해보고 그걸 이제 어떻게 충실히 개발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어설프게 그런 것들을 잘못 접근하게 되면 아이들의 잠재 역량을 키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 망쳐놓을 수도 있고요. 아이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만들어주기는커녕 완전히 이제 차단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애 주기별로 그 단계에 잘 맞는 양육을 실천하시는 분이 결국은 가장 아이의 잠재력을 충실하게 개발하고 아이를 우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친구는 제가 만나본 친구 중에 정말 손에 꼽힐 만큼 이제 우수한 아이가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객관적으로 많은 성취를 얻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학원 안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아이를 데리고 대형 서점을 다녔습니다. 대형 서점에 가서 자유롭게 이 책 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얘가 아마 중학교가 될 때까지도 그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닿으면 2번 정도 대형 서점에 가서 거의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이 책 저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은 좀 비싼 거 사줬대요. 평소에는 좀 너무 비싸서 못 사줄 만한 그런 특별한 외식도 시켜주고 서점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그 시간들을 특별하고 행복하게 잘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부모님들한테 그걸 실천하시라고 계속 강력하게 권합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너 여기 책방에서 책 읽어. 이건 안 되겠죠. 하지만 데리고 가서 엄마가 책을 좀 골라야 되니까 너 한 20-30분 동안 이 책 저 책 좀 구경해.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요새 이제 대형 서점에서는 이제 장난감도 팔고요. 팬시한 문방구도 팔고 그러니까 나올 때 그런 거 한두 개 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이가 이제 좋아할 만한 만화류 아니면 잡지류 같은 것들도 비닐로 싸져 있거든요. 근데 나올 때 그런 거 한두 번 사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서점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하는 신기한 문방구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평소여라면 엄마가 뭐 그런 걸 보니 뭐 이렇게 핀잔을 할 만한 재밌는 만화책이나 잡지책이나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즐겨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면 이제 그 아이들이 이 책 저 책을 섭렵을 하면서 문해 능력 같은 것도 상당히 고도한 수준으로 발달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친구도 그랬지만
뭐냐면 제가 지난 15년 사이에 상당히 잘 성장해서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영재고등학교 합격한 친구들도 사실은 꽤 많은 친구들이 그런 대형 서점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만끽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요. 레미제라블 완역본 같은 걸 재밌게 읽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이 나왔을 때 한번 완독을 해서 재밌게 읽긴 했지만 책이 엄청 두껍거든요. 그리고 레미제라블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장발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거의 유럽의 근대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뭐 역사, 전쟁, 그 당시 사회의 뭐 사회상, 뭐 사상적인 막 갈등 관계, 그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도 있고 방대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뭐 즐겁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리포터 같은 것들도 즐겁게 읽습니다. 뭐 반지의 제왕 전 시리즈도 읽고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됐더니 토지 20권을 읽었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장편 소설, 뭐 방대한 양의 그 장편 소설도 뭐 토지 같은 경우도 한자말도 많고 사투리도 많고 굉장히 내용이 깊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대학생들도 과연 이거 제대로 읽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걸 재밌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 재밌게 읽는다는 것은 이미 문해력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이를 만들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아이한테 정말 거의 무제한이죠. 개점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폐점 시간이 될 때까지 10시간이 12시간이 책방에서 자기 놀이터처럼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 그건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또 생각해보면 그런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모가 나는 그런 대단한 인재를 만들어낸 역사를 썼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지능 아이들이 사실은 기관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집단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이게 잘 안 맞는단 말이죠. 최상위 3% 정도 아이들은 30% 정도 빠른 발달을 보여요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능 지수들의 데이터입니다. 상위 한 10% 정도 되는 애들은 20% 빨라요. 그 얘기는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6.5세라고 했을 때 30% 빠른 아이들은 2년 정도 빠릅니다. 그러면 최상위 한 3%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반에 30명이라면 한 명 정도는 2년 정도의 갭을 안고 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지수가 140, 150 되는 애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160 정도 되는 웩슬러 검사 지수로 봤을 때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사실은 6.5세 1학년 교실에 들어가면 안 되죠. 3학년 교실에 들어가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5학년 교실에 들어가야 그나마 수업에서 뭐 좀 들을 게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이건 뭐야? 나 다 너무 뻔히 잘 알고 너무너무 쉬운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뭐 일단 학교 생활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5시간 동안 이미 뻔히 다 아는 내용들을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은 너무너무 괴롭겠죠. 제가 텔레토비를 강제로 시청시킨다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앉혀놓고 텔레토비 너 4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라.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 현상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모르신단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모르고 심지어 교사들은 좀 알만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교사들은 어쨌든 일반인들과는 달리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4, 5년만 지나도 한 몇백 명의 아이들을 관찰했을 때도 왜 이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제가 뭐 원래 전공이 뭐 수학, 뭐 부전공이 분자생분자이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해도 이게 선수 과목을 학부생들하고 좀 몇 개 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뭐 발달심리학이나 뭐 특수교육 이런 데를 봤더니 이게요 지능지수 뭐 아니면 영재 아니면 그런 친구들에 대한 내용이 한 과목이 안 되더라고요. 한 학기 한 과목이 안 돼. 특수교육학 혹은 발달심리학의 한 페이지더라고. 한 페이지. 한 학기 과목 중에서 극히 일부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자세한 것들은 참고서적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임용고사 같은데 한 문제도 안 나올 문제인데 그걸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지능 아이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교육을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파고들고 뭐 그걸 전공으로 하는 이제 대학원 과정도 있으니까 공부를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교사, 보육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간과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우 관계도 또 어렵습니다. 자기하고 이제 너무 언어 발달도 틀리고 또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도 다른 아이하고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교우 관계가 원활하게 형성이 안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스펙트럼 좀 쫙 퍼져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충 그 상위 10% 아이들, 그러니까 소위 뭐 지능지수라 보면 되게 120 전후인데 뭐 그 정도 20% 빠른 아이들까지는 그래도 뭐 반에 좀 똘똘한 아이들 있고 자기하고 뭔가 호흡이 맞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125 그러니까 한 상위 5% 정도 안쪽으로 넘어가면 조금 얘네들이 교우관계에 상당하게 지장을 받는달까 아니면 기회가 너무 적다. 그리고 이게 자꾸 갭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능지수라는 걸 저는 속도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10살 되면은 얘는 2살, 3살, 4살까지 차이가 나겠네? 그러면 서너 살 차이가 나는 반의 그부들하고 잘 지내봐라.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움은 이제 부모들이죠. 아이가 뭐 그 지적 발달은 되게 빠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뭐 여전히 애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들 눈에는 기저귀를 아직도 갈아주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는 이제 애기가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신경 끊으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태도가 나타났다가 또 어떤 때는 뭐 터무니없이 유치한 모습 아니면 정서적으로 이제 케어를 받아야만 될 것. 나는 애기다. 뭐 그런 모습이 교차로 나타나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세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이런 특수한 아이들에 대한 양육 지침, 뭐 전문 서적, 뭐 아니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부모들은 우리의 아이를 잘 성장시키고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당연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망이 이제 잘못된 오도된 어떤 방향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혹은 아이의 잠재력을 제대로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는데 지수가 높고 잠재력이 크고 영재적 특성이 강한 아이들에서 다루기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잘 키우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사실 좀 민감해서 말하기 좀 쉽진 않은데 우리 사회에 그 유명한 매스컴에서 굉장히 핫하게 회자됐던 영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사실은 쭉쭉 성장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부닥쳤다는 그 뒷소문도 들었어요.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의 건강한 유년 시절을 만들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아이가 영재이건 영재가 아니건 아이가 유년 시절에 행복하게 또래 관계를 활발히 하면서 즐겁게 뛰놀게 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아이가 친구들과 잘 놀고 있는데 야! 학원 시간 됐으니까 다 거서치우고 학원 가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는 게 더 중요하다. 아이가 영재건 아니건을 떠나서. 근데 영재일수록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부는 얼마든지 뒤늦게 해도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속도와 힘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똑똑할수록 더 아이들이 신나게 또래 관계를 즐길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재에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또래 관계가 쉽게 형성되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가 실제로 영재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 그 영재성을 빨리 발견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아이를 빨리 공부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행복한 유년 시절 가기가 어려우니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뭐 다른 중요한 얘기도 많지만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 아이들은 사실 믿어주는 것만큼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잠재력을 지금 당장은 얘가 뭐 그런 걸 능력을 표출하지 않을지언정 얘가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었다면 그걸 믿고
그리고 그 아이한테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되고 자기 주도성을 확립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부모보다는 더 부모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GS 센터라는 데서도 사실 부모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우리 애 좀 좋은 교육 시켜줄 수 없나요? 좋은 선생님 없나요? 물론 저희가 이제 그 제한된 리소스 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긴 하지만 그건 부차적이다.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부모가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정한 영재라는 것은 어떤 거고 걔네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는 고대 그 문명에서부터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 숫자의 기본적인 표기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자료를 봤더니 그게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인도 숫자더라고요. 인도 숫자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사실은 차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지역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중개무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장부, 표기술 같은 것들이 상당히 발달한 거죠. 근데 유럽인들이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쓰는 그 숫자를 보고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일적으로 쓰는 숫자 표기법이 되다 보니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제 알려진 것이지만 냉정하게 찾아 들어가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거죠. 인도 숫자인 거죠. 그리고 인도는 또 굉장히 큰 숫자에 대한 명칭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의 만배는 억이고 억의 만배는 조, 또 만배는 경, 조, 해, 자, 양 그런 숫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더 많아요. 무량대수라는 숫자가 인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무량대수는 동그라미가 68개입니다. 천문학적 숫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작은 숫자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야구장에서 쓰는 할푼리가 사실은 작은 숫자들이죠. 할은 10분의 1, 푼은 100분의 1, 리는 1000분의 1. 근데 만분의 1도 있어요. 뭐라고 합니다. 털모자를 써가지고 뭐라고 그러고요. 10만분의 1도 있어요. 실사자를 써가지고 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가 40개, 50개 달린 수분의 1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애매모호하다는 숫자도 사실은 거기서 나와요.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애매가 동그라미 한 18개, 19개 막 그렇게 붙어있는 숫자이고 막 그렇습니다. 순식간이라는 말도 들었죠. 순식도 거기서 나온 문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인도 사람들이 아주 고대로부터 굉장히 사변적인 것들을 많이 즐겨했고 그러면서 숫자에 대한 사실은 이제 쓸모는 없을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화두로 삼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론이랄지 아니면 명칭을 달아놨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인도의 문명, 고대 문명 속에서는 숫자에 대한 아주 심오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가 아주 긴 문명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정말 천재적인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걸 짐작할 수 있고요. 라마누잔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죠. 영국의 어떤 수학계가 이 사람의 업적을 많이 알려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도 사람이면 틀림없으니까. 근데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시아계 전반이 수학적 역량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상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차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객관적인 수치를 좀 들여다보면 그거에 대한 회의론도 많아요. 1인당 GDP가 2,700불 수준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으니까 10배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부분은 놀라운 점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달을 관찰하는 탐사선을 보내고 나사에서도 이제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주고 그것을 이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하지만 인도가 사실은 달에 우주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몇 가지 부분은 놀라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우주 개발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어떤 부분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IT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미국의 빅테크 IT 기업의 CEO들이 상당수 이제 인도인이고 굉장히 많은
많은 인도인들이 실제로 실리콘밸리로 이주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상당수가 다시 인도에 돌아와서 그 방갈로르 지역 같은 곳에서는 큰 이제 IT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 아니면 정말 이게 앞으로 이제 인도가 현대적인 소위 IT 분야에서는 선도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비교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몇 가지 좀 재밌는 요소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미국에 굉장히 많이 유학을 가잖아요. 그리고 경쟁력이 있어요. 미국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요. 미국에 현재 뭐 유학하고 있는 학생 수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아 국가죠. 근데 인도나 중국에 비하면 인구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3위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소위 명문 대학원을 경쟁할 적에도 사실은 경쟁이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화교들, 그다음에 인도 출신들, 그다음에 유태인들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특히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학업 경쟁이 치열한 거로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이쪽 동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들,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데는 사실 훨씬 더 심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는 뭐 새 얼간이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극장에 걸렸지만 원제를 봤더니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소위 IIT, 인도 공과대학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려있더라고요. 원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가지고 뭐 인도의 교육 전체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보면 일단 이제 똑똑한 이제 인도의 남자아이들은 엔지니어가 돼야 돼. 똑똑한 여자아이들은 의사가 돼야 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학연구소에서 이제 얘기 들은 게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MIT에 학생들이 몰려 있는데 자기 이제 신입생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약간 미국 아이가 삐딱하게 이제 인도 아이 보고 빈정거린 모양입니다. 야, 내가 듣기는 인도공과대학도 대단히 좋다는데 너 뭐 MIT까지 왔니? 등록금도 비싼데 그렇게 핀잔을 줬더니 그 인도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인도공과대학을 못 가가지고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MIT를 왔다. 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인도공과대학의 아이들이 우수하고 들어가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이야기겠죠. 뭐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얘네들이 명문 공과대학의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 뭐 대기업에서 뭐 경쟁적으로 데려가는 거고 미리 뭐 사람을 뽑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실제로 제가 인시애드라고 싱가포르에 있는 소위 경영대학원에서 특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교수, 인도 출신 교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든 아니면 그런 소위 경영대학의 교수, 뭐 MBA든 이런 사람들이 학위를 받았을 때 인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하고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유럽 혹은 싱가포르 같은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차이는 10배, 15배, 20배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죽기 살기로 외국에서 짭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소위 학위, 스펙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잖아요. 재밌는 게요. 사실은 인구 14억이면 한 30% 정도가 영어가 기본이래요. 그럼 4억이 넘는 사람들이 영어를 기본어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 언어들이 너무 분할돼 있고 제각기 쓰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다른 지역 가면 영어로 통해야 말이 되지. 뭐 힌디어 아니면 뭐 그런 그 지역 언어로 얘기해가지고서는 뭐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영어의 대세야. 우리가 쓰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 미국보다 많으니까요. 미국이 인구가 뭐 3억 몇천밖에 안 되니까. 자기네는 상용어로 쓰는 영어 인구가 4억이 넘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영어가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할까? 그럴 정도로 자신감이 있고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외국에서
시장에서 자리 잡는 건 그만큼 쉽습니다. 거기다가 대단히 공격적이고 경쟁적이에요. 그리고 성과 일변도의 어떤 특성.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기업에서 대기업 총수, CEO를 만들어주면요, 가차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죠. 많은 사람을 이제 회사에서 잘라버리고 단기간에 수익성을 더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주주들, 소위 이사회에서도 인도 CEO를 즐겁게 선임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긴 하지만 인도 교육 혹은 인도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너무 IT에 치중돼 있고, 좀 더 기초과학을 고루고루 했다기보다는 나라의 국격을 강조할 수 있는 그 우주공학이라든가 IT,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에 집중돼서 이제 편중돼서 이제 지원 아니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재 쏠림도 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건설 분야라든가 뭐 기계 분야라든가 뭐 이런 것에도 고루고루 뛰어난 인재들이 확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도의 어떤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뭐 똑똑하면 무조건 이제 IT,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균형 있는 발달을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발달하고 있는 분야는 제약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사실은 제네릭입니다. 제네릭이라는 말은 결국 이제 복사약이라는 뜻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개발한 약이 이제 몇 년 정도 지나면 특허가 풀리게 되면 그거를 대량 생산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가에 이제 대량으로 공급하는 그런 산업이 발달돼 있는데, 그렇게 우주공학 분야, 제네릭 의약 분야, IT의 소프트웨어 분야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그게 워낙 규모도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밀어 올리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게 만만히 볼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구가 갖고 있는 힘도 있고요, 시장의 크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특성도 있어서 사실은 좀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 구조가 틀리다 하더라도 열심히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가 어쨌든 전 세계의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특히 뭐 아카데믹한 커뮤니티에서도 대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좀 배우기가 어렵고 까다롭다 하더라도 영어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 학문 분야, 뭐 기술 분야, 뭐 아니면 비즈니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뭐 국가도 뭐 학교들도 좀 더 지혜롭게 정리해서 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도를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사실은 국가 R&D 예산을 한꺼번에 뭐 30%인가 삭감을 했다고 해서 되게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대단히 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 R&D는 사실은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 R&D는 이제 기업 연구개발과는 달리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하지만 꼭 필요한 분야, 그리고 국가적으로 좀 경쟁력을 유지해야 될 분야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장기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다급해 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투자해야 될 분야거든요. 이게 좀 필요해야 돼서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붓는다고 해서 성과 내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좀 더 장기적인 그 결과들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계 원로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쉽게 얘기 들어서 뭐 우리가 나로 같은 것들이 대단한 성과를 얻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뭐 3번 만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번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니 뭐 어떻게 했어? 엉망진창이네. 국가 예산을 낭비했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뭐 그런 식의 뭐 문화도 필요하지 않나. 과학기술에 대한 좀 대중적인 관심이나 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위 뭐 과학 대중화 뭐 이런 것들도 뭐 학교 차원에서 혹은 뭐 사회적 차원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인도한테도 우리가 배울 점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인도가 갖고 있는 종교 갈등, 카스트라고 알려져 있죠. 자기 출신 가족들, 뭐 혈통에 따라서 대단한 차별이 존재한다. 적어도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학력 차별 아니면 이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의 차별 같은 게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거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 인도도 발전의 어떤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사교육 어떤 그런 문제가 자꾸 결부돼가지고 나빠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고 철저하게 막아내서 정말 이제 아이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질을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 잘 발굴을 해서 걔네들이 불필요한 입시 경쟁으로 소모되지 않고 고스란히 자기의 어떤 자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고등교육과
안에 잘 진입이 돼서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사실은 완전히 인적 자원의 힘에 의존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이뤄낸 업적에 대한 자부심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